여러분, 우리 삶과 세상을 만드는, 근데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걸 숨겨진 청사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대체 어떻게 모든 걸 바꾸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시작은 우리 모두가,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할 만한 이야기로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가 가진 열정,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삶,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해 본 적 없으신가요? 바로 그 핵심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능 있는 여성 화가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림을 정말 기가 막히게 그리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붓을 꺾습니다. 왜냐고요? 영적인 삶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자신의 예술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예술가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랑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자꾸만 선을 긋는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자,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 그 결과가 뭘까요? 한 사람이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기로 결정할 때 그게 예술이든 뭐 다른 일이든 상관없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결국 그녀가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면서 세상은 그만큼 더 가난해진 거죠. 그녀의 그림을 보고 감동받고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셈이니까요. 그럼 이 문제, 그러니까 일과 목적이 따로 노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이 세계관이야말로 이 둘을 이어주는 다리,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숨겨진 청사진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쓰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안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떤 색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숨겨진 청사진의 정체입니다. 자, 이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아직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이걸 들으면 아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같은 교실 안에 앉아 있는데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청사진,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관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떤 젊은 간호사가 서아프리카에 있는 간호대학에서 미생물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세균이 이렇게 손에 묻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병에 걸리는 겁니다. 하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죠. 학생들이 또 되게 똑똑해서 선생님이 말한 걸 시험 보면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학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백인들이 어떻게 병에 걸리는지는 잘 알았어요. 그럼 이제 진짜 사람들은 어떻게 병에 걸리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 학생들 머릿속에는요, 병에 걸리는 진짜 이유는 악마 때문이고 밤에 마녀가 몰래 날아와서 등을 물고 가서 아픈 거였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한 학기 내내 같은 언어로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질병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죠. 하지만 단 한순간도 진짜 소통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 밑바닥에 깔린 청사진, 즉 세계관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개인과 개인사의 소통 문제를 넘어서 이 세계관이라는 게 어떻게 한 사회, 한 문화 전체를 만들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생각 하나가, 아이디어 하나가 어떻게 사회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될 수 있을까요? 마치 작은 들맹이 하나가 호수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요. 그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보죠. 보통 아이디어가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는 크게 4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지식인들의 단계입니다.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이건 왜 이럴까 하는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죠. 두 번째는 예술가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이들은 새로운 생각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딱 붙잡아서 노래로, 영화로, 시로 만들어서 사람들 마음에 훅 던져 넣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전문가들입니다. 변호사, 정치인, 사록가들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법도 만들고 새로운 상품도 만들고 제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바로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법과 문화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앤드류 플래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한 나라의 노래를 만들게 해달라. 그러면 누가 법을 만드는지는 신경 쓰지 않겠다. 와, 이 말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 정치인보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 하나를 만드는 예술가가 그 사회의 정신을 형성하는 데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요, 아주 현대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팝의 아이콘 마돈나를 보면 이 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돈나는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엔터테이너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예술이 가진 이 엄청난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대를 통해서 한 세대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말하자면 거대한 문화적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시상식 무대였죠. 마돈나가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공연이 막 클라이맥스로 치닫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프렌치 키스를 나눕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자, 이 장면을 본 수백만 병의 10대들 머릿속에 어떤 메시지가 박혔을까요? 동성애는 이상한 게 아니구나. 쿨하고 좋은 거구나. 이 짧은 퍼포먼스 하나가 수백 시간의 토론이나 복잡한 법 조항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젊은 세대의 생각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술의 힘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세계관 전쟁이라는 모델을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때로는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에 적용해 보면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 와닿으실 압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의 전쟁터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매일 가는 곳, 교실입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다음 세대의 영혼을 놓고 두 개의 거대한 이야기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교실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이야기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쪽은 목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주 소중한 존재고 너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 네 진짜 정체성은 네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거야.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우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그냥 좀 진화한 동물일 뿐이야. 쾌락을 쫓고 고통을 피하는 게 전부지. 네 정체성? 그건 그냥 네가 느끼는 감정일 뿐이야. 네가 그렇다고 느끼면 그게 너인 거지. 자,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라길 원할까요? 이건 그냥 이 과목을 가르치냐 마느냐 하는 단순한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상은 썩었어 하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세상 속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극단으로 가기 쉬워요. 첫 번째는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안전하게 지내자 이런 버블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세상 방식에 완전히 동화돼 버리는 거죠. 하지만 진짜 길은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주일의 교회와 월요일의 교회라는 개념인데요. 자, 주일의 교회는 뭘까요? 우리가 일요일에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배우고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그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월요일의 교회예요. 주일에 모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 월요일 아침이 되면 각자의 일터로, 학교로, 병원으로, 회사로 흩어지잖아요.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월요일의 교회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목적이 건물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의 진짜 실력은 주일에 몇 명이 모였느냐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바로 이걸로 판가름 나는 거죠.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도시를 설계하는 원리를 찾아냈던 그 도시 계획가처럼 또 자기 회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는 그 엔지니어처럼 말이죠. 우리의 모든 직업 현장이 바로 우리가 가진 그 청사진을 세상에 펼쳐 보이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모든 것을 이 한 문장이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끼리 좋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할 때 비로소 진짜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오랫동안 남을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오늘 밤 지도에서 그냥 싹 사라져버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사는 그 도시,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 어디 갔지? 하고 아쉬워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성적표가 아닐까 싶습니다.